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상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 예산 약 300억 원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늘리고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의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항 입국장은 방역시설물을 철거하며 코로나 이전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을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감정적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야 모두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마해 논란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해 학생 조종사 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일회용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환경보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학 봄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늘고 축제도 재개하면서 대학가는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합참을 뺀 나머지 시설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오늘 만나서 1단계 이전에 필요한 300억 원대의 예비비를 다음 주 화요일에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찬회동 나흘 만인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내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관의 그런 소통과 협의 창구는 이번 주 내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금액은 300억 원대로 당초 인수위가 요구한 이전 비용 496억 원에서 합참 이전 비용 110억 원가량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12일부터 28일까지는 합참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당선인 측이 존중하면서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비비엔 당선인 내외가 거주하게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포함돼 취임과 함께 이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4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이후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추가 인선 문제 등은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적 이전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군이 안보 공백 우려를 언급하는 건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인데 당선인 측도 이에 맞춰 합참과 국방부 장차관실 등은 일단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서부터 먼저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되면 취임 후 이전을 시작하는 것보단 훨씬 이른 시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 입주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안보 공백 우려를 표명하면서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2년 동안 코로나 확산을 탓하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더니 이번엔 훈련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제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합참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이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5층에서 9층을 쓰는 부서들을 바로 옆 근무지원단 건물 등으로 우선 이동시키는 방안이 청와대 이전 TF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10층은 체육시설과 휴게실 등이 있어 비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한미연합훈련 이후 2단계 이전 때 마련될 전망입니다.
보안상 이유로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2층과 3층 양쪽에 마련될 예정인데 1층에서 4층엔 합참 건물로 옮겨가야 할 장차관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초 취임 뒤 이전을 시작하면 7월에야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양측이 합의한 대로 단계적 이전이 진행되면 윤 당선인의 용산 입주 시기는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히 보수정당 대통령이 4.3 추념식을 찾는 건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빗대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제주 4.3 평화공원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도리고 의무라고 저는. 당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4.3 희생자 추념식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는 3일 제주로 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4.3 추념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인 2006년 처음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4.3 관련 공약을 했는데 그거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확인하는 것도 돼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지금이 전시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그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윤 당선인은 사우디, 쿠웨이트 등 걸프 연안 6개국 협력체인 GCC 주한 대사들을 만나 13년 만에 재개된 FTA 협상을 언급하며 조속히 타결돼 협력 확대를 위한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렇게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 문제로 재점화된 신구 권력 간 충돌은 확전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에 사과를 요구했고 인수위는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선임을 임기 말 알박기라고 비판한 인수위를 향해 청와대는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아는 바도 없었고 언론을 보고 알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거론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대검 특활비는 일선지청에 내려보내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반면 인수위는 혈세 4조 원가량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 문제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인데 금융위가 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막가자는 입장이라도 최소한 국민들 눈치는 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시는 겁니까?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갖고 하라는 입장이고 인수위는 합리적 의심에 청와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좀 의아합니다. 전임자들보다 선임 시기가 빨랐고 특히 대선 하루 전날 서둘러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좀 냉정하게 이번 사안의 본질로 돌아갈
돌아가 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박두선 사장이 오늘 조선업계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논의를 위해 열린 CEO 간담회. 산업부 장관과 조선사 전현직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당초 기조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었던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돌연 불참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하기 한 시간 전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참 통보를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인 박 사장의 대표 선임 논란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선임 시기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선 이전에 결정하기 위한 속전속결 인사였다는 지적입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불발돼 새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부문 출신인 박 사장의 전문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 측과 정부는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손발이 잘 맞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갔을 때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집행부하고 사회 갈등 관계는 좀 더 첨예화될 수가 있겠죠. 정작 당사자인 박 사장이 말을 아끼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향한 책임론도 불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입니다. 55.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회생을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공적 자금 4조 원 등이 투입됐습니다. 외형적으로 민간 기업이지만 순수한 민간 기업으로만은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사장 선임할 텐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까? 사장 추천권은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국책은행과 무관한 주체가 관리하자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준비돼서 2017년 5월 출범했습니다. 산업은행 주도로 선정된 CEO들의 경영 한계를 번번이 절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결성됐기에 100%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남은 위원 6명 중에 부행장 출신 등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산은과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융위가 산업은행에게 대통령 임기 말 유관기관 인사를 중단해라 이런 지침을 보냈는데 산업은행이 이걸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날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위는 2월 24일 박두선 후보를 내정하고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이사회는 후보 확정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박 신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산은에 대선 전 유관기관 인사 자제 요청을 내린 건 2월과 3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지침을 산은이 대우조선에 전달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선거 하루 전날 속도를 내서 안건을 처리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은은 사장 후보가 이미 확정되고 난 뒤 지침이 전달됐을 뿐더러 사장 추천은 관리위가 하는 거고 더군다나 부실을 메워주는 대상인 대우조선에 지침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데 이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DJ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력 등 이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문 정부 출범 후 회장으로 임명돼서 26년 만에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이해찬 전 대표 출간 기념회 석상에서 가자 20년을 제안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뭐 이게 알박기인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건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의 엇갈린 해명 때문에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는데 5만 원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박수현 소통수석은 명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청와대의 답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청와대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활비는 국가 예산이지만 현금으로 쓰기 때문에 눈먼 돈으로 불립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제 방송에서 주장한 대로 카드 결제했다면 특활비 사용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비가 카드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옷과 구두를 만든 장인이 현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자 이틀 만에 청와대는 말을 바꿨습니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명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했다며 사비였고 절대 특활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또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또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역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김어준 씨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 현금 지불은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의상실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따박따박 그 돈을 줬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재산은 줄지 않았어요. 문 대통령 퇴임과 함께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국민의힘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은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완화합니다.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주 뒤부터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2주 후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목표로 사실상 마지막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임은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1시간 확대됩니다. 내리막길에는 더욱더 안전 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유행 정점은 지났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정점인지 2주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 기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고 모든 행사와 모임이 가능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상 의료체계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이틀간 191개가 늘어 총 487개소가 됐습니다. 이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확대되는 만큼 11일부터 보건소 신속검사는 중단됩니다. 장례 역시 방법과 절차 제한이 이번 달 안에 폐지되고 장례비 1,000만 원 지원도 중단됩니다. 다만 7일 자가격리는 근본적인 방역이라며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의 방침 전환에 따라서 이미 오늘부터 인천공항은 코로나 이전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되고 오늘부터는 입국자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시설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달라진 공항 풍경을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시설물로 혼잡했던 인천공항 입국장이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에 적용됐던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되고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입국자 대기장소 안내 부착물을 떼내고 대기 공간도 철거했습니다. 방역 택시 등 교통편 안내 입간판도 사라졌습니다. 접종 여부 확인 부스만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루 공항 이용객은 올 들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전처럼 좀 마음 졸이며 지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면 일상 곳곳이 이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을 시도했다 거리두기로 회귀한 지 약 반년.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만의 일입니다. 관건은 전례 없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며 출구를 모색하는 겁니다. 오늘도 위중증 환자는 1,300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매일 3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과부하가 심해지면서 혹시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방기된 상황에서 악화되거나 사망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 동안 의료 체계를 점검해 정교한 일상 회복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이륙한 지 5분 만에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학생 조종사와 교관 등 탑승자 4명은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입니다. 산기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인근 상공에 낙하산 2대가 펼쳐졌습니다. 공군훈련기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낮 1시 37분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경남 사천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전쟁 일하고 막 폭격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그다음 이거 떨어지는 소리도 바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건 이륙한 지 5분 만이었습니다. 오늘 낮 1시 32분쯤 현대비행으로 이륙한 훈련기 2대 가운데 한 대와 잠시 뒤 계기비행으로 이륙한 훈련기 한 대가 비행 중 충돌한 겁니다. 훈련기 2대에 탔던 학생 조종사와 교관 등 4명은 비상탈출했지만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군 훈련기 잔해는 사고 현장 주변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민가에도 일부 파편이 떨어지면서 지붕 일부가 주저앉거나 자동차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연장 기계 그것도 어디 날아가고 저 파편이 막 떨어지고 저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그 지붕도 떨어지고 막. 공군은 사고 직후 모든 비행단에 임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렇게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블랙박스 등을 통해 조사해봐야겠지만 관제탑에 오류가 생겼거나 조종 과실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이례적 사고를 놓고 전문가들은 관제 오류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비행기들이 날아가는 경로가 겹친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역 내에서 접하는 시간이 겹쳐 있는 거죠. 두 비행기가 동시에 그 공역을 인가를 내주지는 않는데. 일각에선 편대비행 훈련 중 조종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비상탈출을 시도했으나 좀 너무 가까이 기체가 붙다 보니까 기체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고 기종은 최초의 국산 훈련기로 조종사 기본 교육 과정에 쓰입니다.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초등, 중등 교육용 기본 훈련기로 훈련된 교관과 훈련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는 2인승 비행기로 2000년 실전 배치돼 현재 공군이 80여 대를 운용 중입니다. 조종 성능과 시계 확보가 우수해 인도네시아, 터키 등 해외에도 수출됐습니다. 공중에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03년 비행교육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군은 조종사의 엔진 전자제어 장치 스위치 조작 잘못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선 블랙박스와 녹음 장치를 수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현장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에 있는 롯데 리조트에서 6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전기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특고 앞 전기시설 업무를 맡겼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펜스 주위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노동당국 조사관들이 변전실과 배전반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 5개 변전실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62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연락을 한국전력 직원이 받고 가서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숨진 박 씨가 특고 앞 전기가 흐르는 변전실 시설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박 씨가 고압 전기를 다루거나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갈 권한이 주어진 거고 그렇게 위험한 거였으면은 더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전기 자격증이든 뭐든 있어요. 하청업체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나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숨진 박 씨가 변전실 전기 설비를 다룬 경위와 롯데리조트와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북 여성이었는데 태국에서 한 차례 체포됐지만 보석금으로 2억 원을 내고 풀려나 범행을 또 이어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아파트 복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한 여성. 비행기로 한국에 송환돼 경찰에게 넘겨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변호인이 선임할 수 있고. 2018년부터 중국과 동남아에서 사들인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온 조직의 총책인 35살 여성 A씨입니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한국에 적응해 살다가 7년 뒤 중국으로 넘어가 마약 밀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중국과 태국 등 4개 나라에서 마약을 들여와 이 같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마약 범죄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7월 태국에서 한 차례 검거됐습니다. 당시 압수된 마약만 10억 원어치 약 16,000명에게 투약할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억 원을 내고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동남아 곳곳을 옮겨다니며 마약 공급을 계속했습니다. 석방이 된 후에도 계속 마약 범죄를 중국에 갔다가 태국 갔다가 캄보디아. 검찰과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내린 마약 범죄 관련 수배만 10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수사한 끝에 A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어민들이 어선 600여 척을 타고 나와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문어 낚시를 하는 낚싯배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서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낚싯배 선주들은 남획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고성 앞바다. 동호인들을 태운 낚싯배들이 문어잡이에 나서자 소형 어선들이 낚싯배를 둘러쌉니다. 물러나세요! 해경 제지에도 어선들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문어잡이 어민들은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을 중단해달라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상 시위에 참가한 어선들은 모두 600여 척. 어민들은 낚싯배 선주들이 매일 관광객 수십 명을 태우고 어장에 나와 문어를 싹쓸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라며 낚싯배의 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3분의 1 정도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레저에서 잡아가는 문어는 저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낚싯배 선주들은 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6개월씩 자체 금어기도 시행한다며 어민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인당 하나씩 딱 가지고 하고 40개씩 낚시도구를 바다에다 던져놓고 하는데 그건 뭐 누가 남획을 한다는지. 취미 생활이냐 생존권 위협이냐 문어 자원 고갈을 놓고 어민과 낚싯배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방역당국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학가도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학 봄축제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벚꽃이 활짝 핀 캠퍼스도 대학가 인근도 오랜만에 북적이는 인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3년 만에 봄축제가 열린 부산의 한 대학교입니다. 길이 400m 도로 양옆으로 벚꽃들이 만발합니다. 학생들은 파란 하늘과 연분홍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하나, 둘, 셋.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고 그냥 너무 예뻐요, 벚꽃이. 오랜만에 봄축제가 다시 열리면서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에는 벚나무만 500그루가 넘어 부산의 벚꽃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캠퍼스 곳곳에 열린 행사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사람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 학교에 확실히 생기도 돌고. 축제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이 늘면서 대학가 상권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는 지난해 10% 수준이던 대면 수업률이 올해 90%까지 올라가면서 인근 상권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한 매출로만 따지면 8배에서 10배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열린 봄축제와 늘어난 대면 수업이 대학가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환경보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감염 우려와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카페 직원과 고객 사이 음료를 담을 컵을 놓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일회용컵이 저희 사용이 안 돼서 오늘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 변경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거 해주세요. 코로나가 퍼진 2020년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2년 만에 다시 제한됐습니다. 오늘부터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에 머그잔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에서는 플라스틱 식기와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를 비롯한 18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안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뒤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등 생활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괜찮은 건지 우려도 나오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같은 컵을 쓰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걱정입니다. 일일이 잔에 나갔다가 또다시 테이크아웃 잔을 바꿔주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용산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과 서초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용산권이 집값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향하는 수요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61제곱미터형이 한 달 전 39억 원에 거래됐는데 호가가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호가는 42억에서 46억까지 용산에 청와대가 이사 온다는 그런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놨다가 지금 다시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번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 9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반대에도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집무실 이전으로 새로운 규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용산에 앞서 상승세로 바뀐 강남과 서초 아파트값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초고가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가구 유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규제 완화를 한다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로 또 이렇게 투자를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심리로 핵심 입지 수요가 더 몰리면서 집값 양극화 역시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거죠. 그러자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데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 출마가 웬 말이냐는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무연고 출마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만 5선을 한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대나 전략 공천을 바라지 않는다며 오직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3일 만에 다시 선거 전면에 나서는 게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당장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은 비대위에 차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자연스럽지는 않죠. 국민의힘에서도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 출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유형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 회장을 맡았다며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했는데 그 어떤 후광도 저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제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 연고도 없이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여권은 경기도에서 세금을 1원도 안 내봤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뽑는 토론 배틀 본선 16강전이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해야 하는지 아닌지, 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 등 민감한 주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올라온 참가자들이 키워드를 선정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등대직이다. 묵묵히 어둠을 밝히고 선을 행하는. 나는 시계다. 지금 뭘 해야 하지? 모르시겠다면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4대4 팀 대결로 진행된 토론에서 첫 주제인 대통령 부인의 옷값 공개 여부를 놓고 참가자들은 경론을 벌였습니다. 특활비가 들어가지 않고서 이 거대한 비용이 과연 소비가 될 수 있는가? 망신주기 정도의 목적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안보상의 문제, 정보 누출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두 번째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닙니까? 탄핵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자신의 몸을 누구와 바꾸고 싶은지를 물은 마지막 역전 찬스 질문 땐 재치 있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몸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당장 멈추도록.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심사한 끝에 박민영 전 보좌역 등 8명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5일 오후 5시 TV조선에서 생중계되는 8강전에서 대변인단에 포함될 후보 4명이 결정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통신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통신 조회를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 기준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TV조선 기자 등 언론인 수십 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공수처. 이후 야당 의원 80여 명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도 통신조회를 한 게 드러나 민간인 사찰 파문까지 일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공수처가 논란이 벌어진 지 넉 달 만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에 통신조회가 요구될 경우 인권수사정책관이 먼저 필요성과 적정성, 상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 카톡방 등 일정 횟수 이상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는 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조회 범위는 최소화하고 통신자료를 조회해 진행한 수사는 사후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관련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TV조선 기자를 상대로 통신 영장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안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의혹 재판 소식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신은 아무 실권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도계공 관계자가 사직서를 출력까지 해와서 자신은 그대로 서명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계공 실세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권한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 아니야? 그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런 권한을 누가 줬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줬겠지. 황 전 사장은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장인 자신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나는 바지 사장이었고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임기를 절반가량 남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사퇴를 종용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사직서를 출력해 들고 와 시장님 지시이고 유동규 본부장, 정진상 실장과 다 이야기가 됐다고 해 그대로 서명해졌단 겁니다. 꼭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장님한테 사퇴를 종용. 이재명 시장이지 누구요? 아니 너 여러 차례 유한기가 언급을 하잖아.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과 정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사가려면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푸틴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루블화로만 사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공급 안 한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Нам никто ничего бесплатно не продает. И мы тоже не собираемся занимать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다만 유로나 달러로 살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가스 회사가 만든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면 모스크바 외환 시장에서 루블화로 환전하는 방식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어 가격을 올리면서 루블화 가치도 올릴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반발했습니다. Klar ist aber, dass es für uns keine Form von politischer Erpressung geben kann. Verträge werden so erfüllt, wie sie geschlossen worden sind.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독일 55%, 이탈리아 40% 등 소비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카타르 등 대체 수입국을 찾겠다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씩 비축유를 방출합니다. Our prices are rising because of Putin's action. There isn't enough supply. And the bottom line is if we want lower gas prices, we need to have more oil supply right now. 급한 불은 끄고 석유 증산 등으로 차차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는 7%가량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마음껏 가지 못한 놀이공원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용권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4인 가족에 2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도 크게 뛰어 나들이 부담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테마파크를 찾은 사람들로 매표소 앞이 북적입니다. 롯데월드는 오늘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가격을 59,000원에서 6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청소년 자유이용권도 5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번 방문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4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서 부담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놀이동산 한 번 와도 가족끼리 오면 꽤 많은 돈을 사용하게 돼가지고. 2019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인상으로 롯데월드 측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이용요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에버랜드도 지난해 6월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변동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56,000원이던 종일권 요금이 46,000원부터 64,000원까지 4종류가 되면서 사실상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어린이날 개장을 앞둔 춘천의 레고랜드 이용권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적이 5배 넓은 에버랜드 가격과 비교하면 비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놀이공원 이용료라든가 이러한 각종 서비스 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어서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물가 인상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외식 물가에 이어 서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봄날에 나들이 한번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국 근대 조각을 대표하면서도 비운의 조각가로 남은 권진규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소장하던 작품도 전시돼 있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그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곧게 편 어깨와 하늘을 향해 치켜든 고개. 흔들림 없는 표정이 강한 정신성을 보여줍니다. 조각가 권진규가 말년에 자신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실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닌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진정한 본질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하지만 권진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미술계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대중적 인기는 얻지 못했고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권진규는 1973년 51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유행을 뿌리치고 선택했던 테라코타 기법과 삼배의 거친 질감을 살린 특유의 건칠 기법, 인물을 대상화하지 않고 본질만을 포착하려 했던 그의 강직한 시선을 후대는 기억합니다. 그 내면에 보다 진실된 것에 접근하느냐 접근하지 않느냐 그런 구분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수행자의 자세로 작품과 삶을 대했던 작가 권진규. 그의 호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내일 개막합니다. 올 시즌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바뀌는 스트라이크 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 변화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KBO 리그 스트라이크 판정 분포도입니다. 크기가 줄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그 차이가 현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패질이라고 말합니다. 전 경기의 생중계 상황, 판정의 정확도를 추구하다 보니 대패로 스트라이크 존을 깎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3.18개였던 경기당 팀 볼넷 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19개까지 늘었습니다. KBO는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규정은 좌우가 홈플레이트, 타자가 치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하한선이 무릎, 상한선은 어깨와 허리의 중간 수평선입니다. 올 시범 경기 적용 결과 전체적으로 넓어졌다는 느낌과 함께 예전보다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경우가 다수 나왔습니다. 투수들은 환영. 투수는 타자를 요리한다고 하잖아요. 요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타자들은 걱정이지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바뀐 룰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크게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변화된 스트라이크 존, 타자들의 적극적인 스윙을 유도해 리그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희극배우 서영춘 씨의 코믹송입니다. 모든 가격에는 애누리가 있는데 기차 삭신들 못 깎느냐는 시골 영감님의 억지가 그리 밉진 않습니다. 애누리란 물건을 팔면서 받을 값보다 더 붙여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놓고 조금 깎아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죠. 노나라 사람 미생고에게 누군가 식초를 빌리러 왔습니다. 미생고는 집에 식초가 없어서 이웃집에서 얻어다 줬죠. 얼핏 고운 마음씨 같습니다만 공자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생색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매화핀 상춘제에서 만나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고 당선인은 대통령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상춘제 매화가 채 지기도 전에 양측에서 차마 듣기 민망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인수위가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을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알박기라고 하자 청와대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인다고 받아쳤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춘제 덕담을 소개한 저희부터 민망해집니다. 신임 사장은 조선소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상무직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뒤에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대통령 동생의 대학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이 민간 기업이란 점을 강조하지만 대주주는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사실상 국가 소유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 사기가 딱 좋죠. 인수위가 사장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거친 언사가 오가면서 합리적 의심의 빛이 발해버렸고 눈독 들인다는 청와대의 비아냥도 50보 100보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 건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이 나눈 덕담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아랫사람들의 험한 입부터 꾸짖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렴치 또는 눈독이 자신의 속마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속담에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가는 삿대질들을 보면 호시절이 천년 만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듯합니다. 4월 1일 앵커의 시선은 봄날은 간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봄 기운이 가득한 맑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3, 4도 정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투만 잘 걸치신다면 외출하기 참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예쁜 벚꽃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쪽에서는 지금 벚꽃이 만발한 상태고요. 서울은 아직 조금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다소 끼겠는데요. 특히 호남 쪽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대전과 전주 15도, 대구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목요일쯤 서쪽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